제1장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이한수는 32살의 나이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진은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항구 도시의 특성상 무역과 업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한수의 집안은 그렇게 높은 성분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항만 관리 일을 하셨기에 그나마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94년 이후 식량난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장마당에서 구해야 하는 식량 가격은 날로 치솟았습니다. 한수는 그 시절을 견디며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00년 봄, 한수는 원산에 사는 먼 친척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묵게 된 지인의 집에서 우연히 작은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주파수가 고정되지 않은 라디오였습니다. 호기심에 이것저것 돌려보다가 KBS 방송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만 들렸습니다. 가수 이름도 노래 제목도 몰랐지만 멜로디가 묘하게 귀에 익었습니다. 며칠 밤을 그렇게 몰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잡혔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예수니 영혼이니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숙소집에 대한 검열이 있었고 그 라디오가 발각되었습니다. 주파수가 남한 방송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수는 집주인과 함께 보안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흘간의 조사 끝에 보안원 한 명이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보입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수는 자신이 정치범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은 것만으로도 반동행위였고 남한 방송을 들었다는 것은 더욱 큰 죄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잡혀가서 요덕이나 회령의 정치범 수용소로 가느니 차라리 국경을 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원산에는 소위 외가리 부대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친척을 만나러 두만강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수는 그중 한 명을 통해 국경 경비대와 연결되었습니다. 현금 2,000원과 중국 돈 300위안씩을 보초들에게 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술, 담배 등을 적은 종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사오라는 물건 목록이었습니다. 제2장 2000년 4월 5일 새벽 한수는 2명의 남자와 함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회령과 온성 사이의 국경 지점이었습니다. 강물은 아직 차가웠지만 얼음은 다 녹은 상태였습니다. 약속대로 보초들은 눈을 감아주었고 세 사람은 무사히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형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나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수에게는 중국 연변에 사는 고모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할아버지가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 고모만 중국에 남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모는 조선족이 되었고 북한과는 연이 끊겼습니다. 몇 년 전 고모가 편지를 보내왔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희 집은 왜 연락이 없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수는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에 도착하자 고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카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고모는 한수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수는 고모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연변에서 보낸 1년여의 시간은 한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이 40여 개나 되었고 밤이면 외국 영화가 방송되었습니다. 미국 영화도 영국 영화도 일본 영화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이렇게 문화 개방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어느 날 고모가 왕초라는 드라마를 보자고 했습니다. 한수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에는 6.25 전쟁 장면이 나왔는데 북한군이 먼저 남침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한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북한이 먼저 공격한 것일까? 그동안 배운 역사가 거짓이었을까? 한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3장. 연변에서 지내는 동안 한수는 조선족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니 하나님이니 하는 말들이 생소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좋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을 미제의 앞잡이 반동분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수는 목사님께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6.25 전쟁은 누가 먼저 일으킨 것입니까? 왕초 드라마에서 본 것이 사실입니까? 목사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1955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전 전선에서 남침했고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남한이 먼저 공격했다면 서울을 그렇게 빨리 빼앗길 리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떠나기 전에 한수와 다른 탈북민들에게 작은 종이를 나눠주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수는 그때부터 한국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도 북한보다는 나았지만 언제 공안에게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입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한수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부디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악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일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중국에 불법 체류 중이고 북한으로도 한국으로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김대중 대통령이 탈북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과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수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제4장. 2000년 10월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연길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연길의 한 호텔에서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수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실상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식량 사정은 어떤지,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는지,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등. 한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한수는 연길에서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9월에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순서가 앞당겨졌습니다. 이유는 끔찍했습니다. 연변에서 대대적인 탈북자 소탕 작전이 벌어져 수백 명이 공안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대거 잡혀가면서 한수의 순서가 앞당겨진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잡혀간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북송 열차에 실려 압록강을 건너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천기원 선교사님이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몽골 사막을 건너야 하는데 길을 잃거나 잡히면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막에서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수는 긴장했지만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출발하는 일행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남자 3, 여자 2이었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고향이 어디냐, 언제 탈북했느냐 물어보며 친해졌습니다.
같은 처지였기에 금방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출발 날이 왔습니다. 연길에서 차를 타고 몽골 국경 도시 얼렌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가이드는 국경을 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왼쪽으로 3시간, 그 다음 90. 도로 꺾어서 3시간을 더 가면 철조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철조망은 적어도 7개에서 10개 정도를 넘어야 진짜 몽골 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쪽 철조망과 몽골 쪽 철조망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5장. 밤이 되자 5명은 출발했습니다. 가이드가 알려준 대로 왼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춥고 어두웠습니다. 별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3시간쯤 걸었을 때 90도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철조망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명은 당황했습니다. 낮에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일단 숨기로 했습니다. 옷을 벗어서 몸을 덮고 얼굴만 가린 채 모래밭에 엎드렸습니다. 문제는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밤 사이에 국경을 넘을 줄 알고 가져온 물과 빵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7월의 사막은 뜨거웠습니다.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숨어 있자니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한수는 탈진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다가 방목하는 임시 가옥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마당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한수는 펌프질을 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창고에서 옥수수도 발견했습니다. 생옥수수를 씹어 먹으니 기운이 났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90도로 방향을 제대로 꺾어서 갔습니다. 2시간쯤 걸으니 드디어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쪽 철조망이었습니다. 막대기로 철조망을 들어 올리며 하나씩 넘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손에 상처가 났지만 계속 넘었습니다. 중국 철조망 3개를 넘고 몽골 철조망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초소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광탄이 날아왔습니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필사적으로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몽골 철조망 3개를 더 넘으며 계속 달렸습니다. 30분을 달렸을까 뒤를 돌아보니 뿔 달린 모자를 쓴 군인들이었습니다. 몽골 군인들이었습니다. 몽골 군인들은 5명을 잡아 폭행했습니다. 왜 도망쳤느냐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한수는 맞으면서도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중국 공안이 아니었습니다. 벨트를 빼앗기고 바지를 잡고 걸어야 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수비대 차가 왔습니다. 5명은 차에 실려 수비대 본부로 갔습니다. 본부 건물 벽에는 한글로 쓴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온 탈북자들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무개는 몇 월 며칠 도착, 내일 출발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수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제대로 온 것이었습니다. 제6장. 수비대에는 이틀 전에 도착한 일행이 있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그중 1명은 6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함께 왔던 11살 아이가 사막에서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길에서 어린 생명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한수 일행은 울란바타르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울란바타르의 호텔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호텔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식 여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버스에 한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청량리, 동대문, 종로 같은 노선 표시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 중고버스를 수입했는데 한글을 지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신뢰해서 그대로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중고버스가 다른 나라 수도에서 당당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도심의 불빛이 화려했습니다. 삼성과 LG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롯데 광고도 있었습니다. 한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이 헐벗고 굶주린다고 배웠습니다. 미군이 거리를 활보하고 아이들이 구두를 닦아 학비를 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본 한국 드라마도 그랬고 지금 몽골에서 본 한국 제품들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한수는 그동안 배운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임시 여권이 나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여권을 한 장씩 나눠주었습니다. 한수는 생전 처음 여권이라는 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대한민국 국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직 한국 땅을 밟지 않았지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여권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발각되어 도망친 것이 불과 넉 달 전이었습니다. 제7장 울란바타르 공항으로 가는 날 대사관 직원이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공항에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을 수 있으니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는 비행기 탑승줄에서 절대 이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수는 긴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정말로 김일성 배지를 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북한 식당 홍보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한수는 밥을 먹으며 옆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수도 맥주가 마시고 싶었지만 돈을 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망설이는데 뒤에 있던 일행이 소리쳤습니다. 맥주 무료래요. 승무원한테 달라고 하세요. 한수는 승무원에게 맥주를 달라고 했습니다. 승무원은 웃으며 맥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수는 맥주 3캔을 마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본 비행기에서 공짜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시니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 한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한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만강 얼음을 밟고 건너던 순간 중국 공안을 피해 숨어 살던 날들, 몽골 사막을 헤매던 밤.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한국에 도착합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정말 북한에서 들은 것처럼 가난한 나라일까? 아니면 몽골에서 본 것처럼 부유한 나라일까? 한수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둥실둥실 날아갔고 한수의 마음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입구에는 2명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수는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환영해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로 옆으로 작은 산들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무를 다 베어버려 민둥산만 남았는데 여기는 숲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수는 놀랐습니다. 치산치수가 잘 되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제8장 한수는 대성공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처음 머무는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운동복과 세면도구를 받았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몇 번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간 곳은 식당이었습니다. 대구탕집이었는데 밑반찬이 공짜로 나왔습니다. 한수는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치도 돈 주고 사야 했는데 여기서는 반찬을 그냥 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반찬을 다 먹으면 더 달라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수는 이것이 자본주의 나라의 서비스 문화구나 생각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마트에도 갔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일해서 받은 10만 원을 들고 마트에 갔습니다. 쌀 20kg 한 포대가 48,000원이었습니다. 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일해서 쌀 40kg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식으로 계산하면 한 달 이상 먹을 양이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한 달 먹을 식량을 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쌀 한 포대를 사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북한에 있는 형님께 말하면 믿을까? 아마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농촌 체험을 갔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과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술도 마음껏 마셨습니다. 한 어르신이 80세가 넘었다고 했는데 한수 눈에는 60대로 보였습니다. 건강하고 젊어 보였습니다. 청년회장은 56살이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이미 은퇴한 나이였습니다. 한수는 놀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오래 살 뿐 아니라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길은 모두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시골 구석구석까지 포장도로였습니다. 북한의 도시보다 나았습니다. 2001년 11월 한수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나온 날이 수능 시험 날이었습니다. 식당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수능 본 날이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을 격려하려고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한수는 감동했습니다. 온 국민이 학생들을 응원하는 사회였습니다.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한수는 이곳이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겠다고. 가족들도 모셔오겠다고. 자유롭고 행복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